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문제 2강이 되겠고요. 군무원 예상문제 2회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번 회차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면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면은 공공재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공유재가 되겠고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 하면 민간재입니다. 기계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요금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 칸을 바로 채울 수 있게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1번 선지 볼게요. 이제 공공재인데요. 시장에서 공급할 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공급량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과다 공급 혹은 과소 공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공유제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다. 공유제니까요.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통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야 될 겁니다. 2번 선지도 맞고.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민간재 중에서 이거 중에서 가치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무교육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겁니다. 민간재 중에 가치제에 대한 설명이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평성 요구가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돈이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부 개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번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네요. 2번, 윌슨은 규제 정치를 아래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이 기역번 같은 경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기역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집단 정치 상황이 되는 거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편익은 분산되고 비용은 집중된다. 기업가 정치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편익은 집중되는데 비용은 분산이 된다. 요거는 고객 정치죠. 그러면 리을은 당연히 대중정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기역은 쌍방이 막강한 정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익집단 정치 상황인 거잖아요.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대단히 약하다. 왜 그러냐면은 두 집단이 정부기관을 갖다가 감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번은 맞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옳은 거를 찾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즉 이익집단 정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입 규제, 농산물 최저 가격 규제가 해당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렸습니다. 이 이익집단 정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한약 규제라든지 아니면 의약 분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니은은 의제 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 사건이나 재난 위기 발생, 의제 채택이 어려운데 위기 발생이나 운동가의 활동에 의해서 규제가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 이제 맞는 선지가 되는데요.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업가 정치 상황에 해당이 돼요. 기업가 정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측이 일부 소수 집단에게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세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제 채택이 가장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이러한 극적인 사건이라든가 누군가의 활동에 의해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음란물 규제, 낙태 규제, 차별 규제가 있다. 요 예시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정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는 틀렸습니다. 여기 기업가 정치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규제가 대단히 대표적이다.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자,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치 상황이죠.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정부를 포획한다라는 의미죠. 정부한테 로비를 가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로비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다수를 압도 이용하는 미시적인 절연이 발생한다.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 기업가 정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절연과 같은 말이다. 고객 정치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절연 같은 상황이다. 이거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고객 정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 편익을 내가 공고히 누리기 위해서 정부한테 로비를 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번은 맞다. 리을의 상황, 리을이라는 것은 대중정치 상황입니다. 이거에서는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딜레마에 빠지게 돼서 규제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가 된다. 이 바번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비용이든 편익이든 집중이 되면은 정부한테 로비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든 편익이든 분산이 되게 되면은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를 봐도 우리 모두가 같이 보고 편익을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일부분 같이 보기 때문에 굳이 딱히 누구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예외가 단 여기 이익집단 정치는 예외 사항이 됩니다. 정부를 첨예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 상황 정치는 예외다. 이렇게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가, 다, 마, 바가 맞아서 정답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붙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틀렸다 해가지고 못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니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이건 간단하네요. 공공재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논의 중에서 과다 공급설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 과다 공급설이라고 하면은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정부의 규모가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선지를 봤을 때 보몰병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렇죠? 보노보노라는 제가 두 문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보노보노가 뭐예요?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일이 많기 때문에 경상비 절감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충원하다 보면은 정부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고 설명한 게 보몰병입니다. 이게 이제 보노. 여기서 이제 노자가 노동집약적 성격이라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그레이브 조세저항이다. 이건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해설에다가 다 설명은 해두었어요. 조세저항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돈을 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공급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축소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 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무슨 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은 뭐야 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저항이 발생해서 축소가 발생한다. 의존 효과라는 것은 선전 효과라고도 하는데 마케팅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든지 주민들이 그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가지고 소비 욕구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걸 설명한 게 의존 효과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행동이 있고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뭔가를 탐구하는 거. 그래가지고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이때의 법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1번이 규범적, 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이거 다 틀린 건데요. 양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규범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방향성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가치 중심이 아니라 사실 중심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 맞네요. 요거는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한다. 이게 불편한 거죠. 분리하고. 가치 중립성, 즉 사실적인 연구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니은 2번도 틀렸어요. 정치와 행정 현상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유명한 선지예요.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딱 탐구를 해서 알게 되면은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이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거죠. 가. 제도를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합리적인 행동 모형의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익혀두시는 걸로 충분한 선지가 되는 건데 구제도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합리적 행동 모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 모형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제도주의든지 간에 아니면 신제도주의든지 간에 제도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잖아요. 제도가 어찌됐건 현상 설명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된다. 그래서 가는 틀렸습니다. 접근 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의 서로 다른 이론들이 있다.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데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총체주의 이런 것들을 다 고르게 활용을 하고요. 제도의 경계도 대단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제도도 있고 비공식적인 제도도 있고 그 경계가 느슨한 경향이 있다. 폭이 되게 넓어서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제도주의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도 있고 역사적인 신제도주의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신제도주의도 있는 겁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있는 겁니다. 다 역사적인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여기서 내생적이라는 건 뭐다?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즉 정치체제가, 이 정치체제라는 말 자체가 제도의 한 종류가 돼요. 제도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답원도 맞는 얘기 같아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인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동형화 나오는 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얘기가 맞는데요. 개인 간의 선택적 균형에 의해서 제도가 뭔가 신설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라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도 틀렸고 라도 틀렸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죠. 왜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 일부 특성을 가지고 이런 문화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 특성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관점이고요. 연역적 접근이 사용이 된다. 요게 틀렸어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요런 특성, 요런 특성, 요런 특성, 요런 특성이 다 있을 때 무슨 A 문화라고 한다. 라고 이거를 현상을 관찰을 하고 나서 뭔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요 마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 라, 마 세 개가 불편하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상 문제 시간에서 제가 기출 문제 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구성을 해보았으니까 꼭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건 없어요. 6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가장 나중에 도입된 것은, 그러니까 시기 순서를 묻고 있군요.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나중에. 보자마자 두 문자가 나오셔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조투, 송, 환 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주민소환제가 바로 정답이 되고요. 참고로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가 도입이 될 때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1999년에 도입이 됐죠. 따라서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가나 안에 들어갈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제가 이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지출이다. 보자마자 수입대체 경비죠. 수입대체 경비는 뭐다? 수입을 발생시키는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수입대체 경비다. 3하고 4는 벌써 제껴지는 겁니다. 나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책임 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이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조직이라는 걸 보고 어떤 자금의 책임 소관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거를 보고 딱 이체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어요. 어떤 조직 A가 있고 조직 B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계연도 중에 조직 C로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회계연도 중에 갑자기 이 C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 돈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하고 B한테 쓰도록 만들어 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 C한테 주는 거죠. 책임 소관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의 재량으로 가능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연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대체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다 해체해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감축 지향적인 예산 편성 제도로서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예산 편성 제도입니다. 1.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이 참고 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다시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2번에 국방비, 공무원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 늘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BB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용이 제약이 된다. 연기준 예산제는 카터 행정부 맞습니다.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 그래서 다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연기준 예산은 기획 책임이 직권화되어 있다. 연기준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의사 결정 단위를 선정을 하잖아요. 이 ZBB에서 의사 결정 단위, 즉 디시전 유닛은 뭘 의미한다? 예산 편성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다 의사 결정 단위로 보고 그 모든 조직은 다 예산안을 다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권적인 예산 편성 제도가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 가외성이라는 것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련해두는 잉여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잉여장치.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할 때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 설명을 했었죠. 1번,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거. 란다우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어요. 란다우는 권력 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요점은 뭐냐면
권력 분립을 위한 제도도 가외적인 장치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권 분립 같은 거. 자, 3번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모를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4번에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선생님이 외우자고 했었죠. 얘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아니라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었어요. 문제 아주 좋네요. 전반적으로. 10번에 로이의 정책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 유형은 이랬어요. 그 로이의 정책 유형은 기본적으로 제가 두 문자로 로제 분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분배, 분배, 교재, 구성 정책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점, 대외적인 가치 배분에, 그러니까 편익 배분 같은 거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일단 봤습니다. 두 번째, 선거구 조정 보자마자 정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성정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일단은 정답이에요. 정부 조직이나 기구 신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정부 조직 내에서. 근데 이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간섭과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종합했을 때 구성정책이 정답이다. 11번.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결국 대표관료제라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 일종의 할당제라고 공부를 하자고 했었어요.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을 골고루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소외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친구들도 무조건 어느 정도 비율을 충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번,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실질적인 형평을 위해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실적주의라든가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특권계층들이 이제 공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킹슬리예요. 그리고 크랜츠라는 사람도 대표관료제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얘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빈곤층이 사회에서 뭐 한 2%예요. 그러면은 정부 조직 내 공무원도 2%, 빈곤층은 무조건 2%를 구성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인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 통제의 약화,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3번 선지가 그럴듯해요. 근데 이 3번 선지가 사실은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돼서 나왔던 선지인데요. 이게 일단 무조건 불편하다고 보셔야 돼요. 내부 통제가 약화된다. 이거는 제가 수업 때 많이 했던 겁니다. 대표관료제의 장점 중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약화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하다. 내부 통제는 강화시킨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다 보면은 행정부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특권 계층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표관료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충원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견해를 대변화하도록 만들고자 함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집단이 일부 영향력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과연 출신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엔 실적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형평성을 위주로 공무원을 충원을 하다 보면은 실적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의 약화라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돼요. 4번, 임명직 관료 집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임명직 관료 집단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다. 출신 집단에서 사람을 골고루 다 뽑는 거잖아요. 그럼 출신 집단을 위해서 그 출신 집단의 견해를 대변하는 행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12번을 볼게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결국에 NPS라는 것은 이게 이제 NPM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NPS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NPS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한테 봉사를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데나르트 부부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데나르트의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번은 이미 틀렸고 4번도 이미 틀렸네요.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향잡기 역할이다. 방향잡기 보자마자 이건 NPS가 아닌 거죠. 봉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론적인 토대는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이론을 다 복합적으로 섞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대화와 담론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고 있다. 대화와 담론의 결과물이 공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라도 틀렸다. 민주적인 시민 정신이나 공익과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 네, 요거 챙겨두세요.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NP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딩을 해보면은 실제 논문을 좋은 말만 쭉 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가와 다. 마가 맞고 라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롤즈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셔야죠.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인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하고 사실은 했던 선지예요. 롤즈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인 속성도 있고 최소극대화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극빈자에 대한 배려라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는 틀렸습니다. 이념적 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인 상태를 설정하였습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을 했다고 했었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원리를 도출한다. 좋은 선지네요. 이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상적인 상황, 즉 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이성에 기초한 합의를 토대로 사회의 배분적 정의를 도출해내면은 이러한 원리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 얘기예요.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 중에서 1원리. 1원리는 기본적 자유죠. 평등한 자유, 평등 원리이며 2원리는 차등 조정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 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2원리 같은 경우에는 2-1원리가 있고 2-2원리가 있잖아요. 2-1원리 같은 경우에는 기회균등이었죠. 그리고 지금 2-2를 갖다가 차등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2-2보다는 우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틀린 거예요. 이 차등의 원리를 최소 극대화 원리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회균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한다. 이거 바뀐 거죠. 기회균등은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동등하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차등의 원리, 즉 최소극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사회 내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결과의 공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틀렸어요. 정답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애써 힘들게 했는데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14번은 또 이렇게 텍스트가 길어. 보시죠.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모두 몇 개인가? 합리 모형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걸 설명하는 모형이잖아요.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합리 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완벽한 존재예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요.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많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명백하게 틀렸죠. 만족 모형은 인지적 모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없고요. 일부 대안 중에서 그러한 것들, 그럴듯한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틀렸다. 비가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 결정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자, 요거 주의하세요. 비가분적이 아니라 가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점증 모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점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 기존 정책에다가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폭의 가감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기다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결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갠다라는 표현하고 어울리다. 그래서 가분적인 정책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혼합주사 모형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으로 의사결정을 나누고 나서는 근본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이 틀렸네요. 근본적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죠. 이거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자라고 했었고, 부수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을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라도 틀렸습니다. 드로어, 최종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죠. 제시한 최종 모형에서 메타 정책 결정 단계, 이걸 갖다가 초정책 결정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 결정 전략의 결정이다. 의사결정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자, 그 다음에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다. 이거는 이제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후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도 틀렸어요. 정답은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여러분 어때요? 그 멘붕이 왔습니까? 그래도 시험 직전에 겪는 게 낫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대단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행태론이네요. 행태론은 리더와 부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 행태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더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부하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혹은 조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리더의 행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맞다. 상황론적 리더십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 이론 혹은 하우스와 에반스죠. 경로 목표 모형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인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구조와 어울리는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다.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 변수를 대단히 강조한 게 상황론이잖아요. 상황이 리더의 행동을 제약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바뀐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16번.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NPM에서 활용하는 조직이다. 중요한 기능은 핵심 조직이 수행을 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 조직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센터의 조직이 있고, 이 센터의 조직이 그 조정과 기획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기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의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업체들한테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죠.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이 조직,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위주다. 즉 조정과 기획과 같은 핵심 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 그 외의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거 맞는 거네요.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자, 이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매수했네유. 유기적인 구조에 가깝죠. 얘는 유기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과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되게 유명한 선지예요. 이거는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가 구성원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과업 조정이 항상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은 아니네요.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자, 유동적이고 모호한 조직 경계에 따라서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서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아주 유명한 선지예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라가 되네요. 정답은 바로 3번이겠네요. 이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직들한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분절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정 및 통합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을 다 묶을 수 있는 응집력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가 힘들 수 있다.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 형태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기능부서하고 사업부서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가나라 3번. 이제 좀 텍스트가 적네요. 17번. 거시조직이론 분류 중에서 임의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 거시조직이라는 것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룬 이론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임의론이 뭐냐? 해당하는 건 뭐냐? 임의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론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게 환경에 너무 종속되고 환경의 영향에 쩔쩔매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조직이라는 게 환경을 오히려 극복하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존재야라고 보는 게 임의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자면 조직이 이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직이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오히려 조직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의론입니다. 그럼 선지를 쭉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이론이 임의론적 관점이죠. 바로 3번 정답이에요. 전략적 선택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최고 관리자가 그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조직 바깥에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가 중에 한 명인 그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같은 거 많이 극복한 어떤 기업인으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1, 2, 4번 선지는 모두 다 결정론적 관점인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어요. 이런 건 빨리 넘어갈게요. 18번.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NPM에서 활용하는 조직 관리 기법이 됩니다. 그 조직 내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지고 국민의 만족도,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시키자라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1번, 품질 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품질 관리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TQM은 상하 간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 설정에서 책임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이 TQM에서도 물론 구성원의 참여라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리딩을 해봤을 때 이거는 MBO에 가까운 선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다. 다른 선지도 보겠습니다. 3번,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공무원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건 TQM이죠. 모든 조직 구성원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이다. 그만큼 고객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는 2번을 섣불리 바로 답으로 하시기보다는 1번과 3번, 4번 선지가 TQM이랑 매칭이 되는 선지고 이게 가장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다. 2번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마 현실적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19번.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법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명한 선지예요. 익혀두시는데요. 얘는 극복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 중심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 조합주의를 의미를 해요. 조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의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정책 참여자 중에서 정부 혹은 국가를 대단히 강조하잖아요. 사회중심 접근법이라는 것은 다원론을 얘기를 합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 혹은 다수의 이익 집단이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사회중심 접근법인데요. 이 네트워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중에 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회삼각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익집단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있다 해서 정답이 1번이에요. 정책 공동체의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다 가지고요. 서로 이거 가지고 교환을 하죠.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교환 관계다. 해클로가 나왔네요. 해클로는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했었죠.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했다. 이 대안적 모형이 이슈 네트워크예요. 그 하위 정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연도로 보면은 1960년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트워크에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철의 삼각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해클로가 비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배분 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라는 점도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 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 이사회 내에는 상임이사가 있죠. 비상임이사도 있고 상임이사에 대한 원칙적 임명권자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공기업의 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틀렸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지정한다.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공기업과 또 그래서 준정부 기관을 지정을 할 때는 그 안에서 100인이 아니라 50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 다, 라 이게 다 틀렸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가하고 마가 정답이 되겠네요. 지정할 수 없다. 잠깐 뭐가 틀렸나?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이겼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 다, 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풀고 나서. 자, 21번을 볼게요. 공정성 이론에서 자신과 준거인물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때, 그렇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발생한다라고 애덤스가 설명을 했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내에 어떤 사람이 타인과 동료 집단의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거죠. 노력 대비 어떤 성과, 보상의 그 비를 비교를 하는데 공정하다라고 느끼면은 딱히 어떤 액션을 하지 않는데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투입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준거인물의 업무 방식을 참고해서 배울 점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바로 정답이 됩니다. 준거인물이 자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라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생각을 바꾼다. 이거는 준거인물에 대한 어떤 지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다른 비교 대상을 찾는다. 준거인물을 교체한다.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두자고 하면은 이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역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그게 아니죠. 역관제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병폐로서. 그래서 쉽지가 않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다 확보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죠?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집권정당 바꾸고 집권정당이 바뀌면 공무원이 다 바뀌니까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민의를 대표하는 행정을 행정부가 하지 않으면은 집권정당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성을 기여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라는 것도 집권정당이 똑바로 안 하면은 국민이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이건 틀린 거죠. 왜냐면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당연히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되거든요.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관제가 이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신분보장을 해주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집권정당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2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네요. 이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이 PBS라는 것은 소규모 정책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고 그리고 이 산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인 결과가 있잖아요. 이때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것은 산출 중심 예산 편성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이라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소규모 사업에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제 완성을 했었냐, 이거의 관계를 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어렵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PBS가 볼 수가 없어요. 1번,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이에요. 정부 활동 경우가 많아서 예산 성과의 질적 측면. 자, 이 질적 측면이 뭐냐면 이게 결과예요. 나타난 효과. 이런 것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개량화된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사업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이거 다 보거든요. 입법부의 예산 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부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쉽게 심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이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 정책 결정과 관련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쿠바 미사일 사태 보자마자 앨리슨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한 사례 분석인 앨리슨 모형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 모형보다는 조직 과정 모형과 정치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다. 이거 이제 관료 정치 모형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게 1번 선지가 이제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앨리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틀렸어요. 2번 드로우는 최종 모형을 제시했죠. 드로우가 주장한 최종 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서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합리 모형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합리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3번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그리고 선택의 기회 참여자의 4가지 요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사결정의 4가지 조건이에요. 독자적으로 흘러다녀야 돼요. 다니다가 어떤 계기,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비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맞습니다. 엣지온이 혼합주사 모형을 주장했었죠.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도 해요. 결정은 근본적인 것과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과 점진적 혹은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을 쓰고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쓰고 이러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는 1번이 된다. 25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능률성하고 효과성이라는 것은 능률성과 관련된 수단적 가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조화 관계지만 이럴 수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거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2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된다. 이 민주성은 있잖아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대외적인 민주성이 있고요. 대내적인 민주성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견해를 수렴한다. 대내적인 민주성이라는 것은 조직 내부 구성원의 견해를 수렴한다는 거예요. 니은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네요.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다. 이거는 절차적 합리성이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유 과정에 의해서 그럴듯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투명성은 공개뿐만이 아니라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폭이 넓은 개념이다. 네, 좋습니다. 제도적 책임성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책임이죠. 그런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제도적 책임이 아니라 자율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통 한 강당 어떤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40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 편인데
문제가 워낙 어려웠어가지고 대략 한 55분 정도 지금 걸린 것 같아요. 리뷰 잘 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있었다면은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